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 후 서로에게 확신이 들어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 파트에서 관리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꺼내자마자 바로 결혼 허락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며 몇 년 살다 보면 둘이 벌어도 모자랄 거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의 직업보다 인성을 보셨어요.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면서 좋게 봐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은 엔지니어예요. 저희 회사 하청에 있긴 하지만 교대 근무라서 그런지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생산직 라인 장비가 노후가 돼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남자친구와 자주 마주쳤었고 그렇게 일적으로 꽤 오래 봐왔던 사람이었어요. 볼 때마다 느낀 거였지만 항상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 교대 근무와 장비 보수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서 많이 지쳐있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귀찮아하거나 대꾸조차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었고 몇 년간 저희 라인 담당으로 배정돼서 상당히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거였죠. 이런 관계가 나중엔 개인적인 자리까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결혼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훅 들어온 남자와 연인 사이에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저는 솔직히 결혼이라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워낙 일이 바쁘게 돌아갔었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평생 노처녀로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될 줄 알았지만 저에게도 기회라는 게 찾아온 거였죠. 시부모님 인상도 나쁘지 않아 보였었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었는데 상견례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예비 시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듣게 되면서 너무 놀란 저는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는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입원 중이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영 씨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듣기론 후진하는 차가 뒤에 있던 어머니를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휴, 내가 아들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차량이 나를 못 봤는지 그대로 돌진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왼쪽 다리가 차 밑으로 깔렸지 뭐야.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대충 합의 보고 끝내면 되는데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과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 상견례 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 상견례 그거 좀 더 미루면 되죠. 어머니 몸부터 신경 쓰세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더 크게 안 다친 것만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주영 씨는 어디 갔어요? 사고 유발자와 병실에서 대화하고 있나 본데. 오다가 못 마주쳤니? 아무래도 합의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이 좀 길어지나 보더라고. 일찍 왔네? 엄마. 이분이 초보 운전이라 미숙해서 좋게 해결받으면 좋겠다는데
엄마가 원하는 합의금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부담스러워 하세요. 뭐라고? 지금 내가 요구한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쪽이 뒤에서 받아버리는 바람에 내 발이 차 밑으로 깔렸고 온몸이 쑤셔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의 합의금을 안 주겠다는 게 말이 돼? 그쪽 부모가 다쳤어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 그게 아니라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그걸 아드님께 설명드렸는데 조율이 잘 안 돼서 해결을 못 봤어요. 보험사에서 병원비랑 일정의 보상금으로 10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따로 500만 원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차가 마티즈 중고로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추가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합의금 500을 얘기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요.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걸로 보여요? 사고 나서 세상 떠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 여자가 사람을 쳐놓고 배짱 부리고 있네. 지금 깁스한 거 안 보여?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만 원 그거 없어도 되는 돈 받고 끝냈다가 나중에 내 몸에 문제 생기면 그쪽이 따로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보험 처리해 줬다고 아예 모른 척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오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될까봐 추가적인 보상금을 달라는 건데 이게 잘못됐어? 그쪽은 부모도 없는 거야?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주려 했는데 안 되겠네. 이번 일을 통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법적 소송 가야 되겠어. 더 많은 돈이 깨져봐야 정신 차리지? 운전을 할 줄 모르면 아예 밖으로 기어 나오지 말던가. 그쪽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선처는 절대로 없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그쪽이 손해지. 나는 더 이상 피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 저 부모 없이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데 500만 원은 저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저 때문에 피해보신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게 해결보면 안 될까요? 합의 문제로 예비 심호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보험 처리하면 끝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저도 처음 본 상황이라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예비 심호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전부 다 알아봤다면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사고를 낸 여자는 보험사와 대화를 좀 더 해보겠다면서 병실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보험사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보상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고 경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거라 이미 보상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추가 피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보험사 측과 합의를 본 상태라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개인적인 피해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이번 일을 크게 만들어야 정신 차리지? 운전대 평생 못 잡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그쪽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세상을 떠날 뻔했었는데 고작 100만 원에 끝내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쪽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걸 잊은 것 같은데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지? 이 일로 내가 시간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내가 지금 요구한 금액보단 더 크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거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할 말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 주려 했는데 하는 행동이 아주 괘씸하네. 예비 시모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 사고를 유발했던 여자는 가해자라서 예비 시모의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가해자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면서 인사를 드린 뒤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면서 추가적인 피해 보상금에 대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다시금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눈치가 없다며 좋게 해결 보면 되는 걸 복잡하게 가려 한다면서 골치 아파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며 시모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도 올 수 있다며 잘 보고 배우라는 말을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원하는 피해 보상금은 전부 다 받아냈었어. 남들은 그냥 대충 넘어갔을 테지만 우리 엄마는 피해받은 건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시거든. 결국 저 여자도 엄마한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주게 될 거야. 사고를 유발한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잖아. 그런 일만 없었다면 여기 누워 계실 필요도 없고 병원에 계시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는데 아까 그 여자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 그 여자도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걸. 그 돈 받아내면 엄마가 우리 결혼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어. 아버지 온다니까 그럼 쉬고 계세요. 예비 신랑은 시모를 살펴드린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살면서 처음 본 광경이었지만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예비 시모가 피해를 본 부분이라 타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또한 이런 일을 한두 번 봐왔던 건 아니었는지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비 시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비 시모는 사고를 냈던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냈다는 말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한없이 잘해주셨는데 예비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그런지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남자친구에게도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돼서 낯설게 느껴졌었지만 성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걸 남자친구한테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고야,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일정이 잡혀있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남자친구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저희도 뒤이어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해두었던 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반대편에서 걸어 나오던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가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돌발 상황에 모두가 놀란 상태였어요. 예비 시모가 맥없이 넘어져 버려 바닥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고, 그 소리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가 허겁지겁 달려와 고통스러워하는 예비 시모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쓰러져 있는 예비 시모에게 죄송하다면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축해 드리려 했는데, 갑자기 엄마의 팔을 뿌리치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엄마 보고 장님이냐면서 두 눈 뜨고 앞도 못 본다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런 예비 시모의 말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아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아유, 교통사고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비사돈께서 앞을 제대로 못 보시고 돌진하는 바람에 제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는데 내진탕이라도 생긴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요. 지금 당장 병원을 좀 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이 자리가 제 아들과 결혼 문제로 만들어진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견례를 끝내고 입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휴, 지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넘어지면서 팔목도 삐끗했는지 상당히 시큰거리는데 깁스도 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서 금전적인 손해가 크게 날 것 같은데 내진탕이라는 게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며칠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잖아요. 혹시 모르니 저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깡패도 아니고 어깨로 저를 사정없이 밀치셔서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깽값으로 1200만 원 정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인데 좀 전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을 때 쿵 하는 소리 들으셨죠? 아, 여기 봐봐요. 홍난 거 보이세요? 이 정도면 무조건 뇌진탕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깽값이요? 제가 주영군 어머님한테 손찌검 한 것도 아니고 그쪽이 앞을 못 보고 무작정 밀고 들어와서 부딪힌 건데 병원비는 그렇다 쳐도 피해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뇨.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는다 해도 그 정도로 큰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실 텐데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피해 보상금이라고 했잖아요. 치료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좋게 말하니까 제 말이 억지스러워 보이세요? 그쪽이 일단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예비 사돈지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저렴하게 부른 거니 여기 통장에 적힌 계좌로 지금 당장 피해 보상 금액 쏴주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이 결혼 파투 낼 거예요? 자식들한테 상처 줄 생각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솔직히 껌값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준 이 통장에 12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라야, 너는 이런 집안인 거 알고 있었니? 이 결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말하는 것도 저렴한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이런 집안들과는 인생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 상견례 시작하기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지. 방금 법대로 하자고 했죠?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저에게 한 말에 대해 번복하시더라도 저희가 받은 상처는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참,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보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내가 쫄아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 먼저 사고를 유발한 게 누군데 나한테 큰 소리야?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다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 엄마가 머리를 강하게 맞았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숙여진 엄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예비 시모에게 받았던 통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핸드백으로 저희 엄마 머리를 내려칠 생각은 없었다면서 고개를 숙인 채 내밀었던 통장을 받아가려 손을 내민 순간 엄마는 가까이 다가온 예비 시모를 향해 들고 있던 통장으로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결국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예비 시모가 퍼붓는 막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저희 둘의 관계도 끝내자며 부모님을 밖으로 모시려는데 그때 일이 바빠서 상견례 자리에 못 올지도 모른다던 오빠가 특근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저희 오빠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며 상황을 정리해 주려 하는데 예비 시모가 법정에서 보자며 더 심하게 난리를 쳤어요.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자 최대한 좋게 정리를 하려 했던 오빠도 선을 넘는 예비 시모의 지나친 행동에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당히 좀 하시죠.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상황을 악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저희 동생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와 실수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안 좋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200만 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럽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당연히 제 동생과 결혼은 힘들죠. 아이고, 누가 결혼하겠대? 나도 이런 기분으로 내 아들을 그쪽 집안 사이로 보낼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합의할 거예요, 말 거예요? 조율이 안 되면 법대로 하던지.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쪽들이 유리할 것 같아? 여보, 내 담당 변호사한테 전화 좀 넣어봐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알아봐야 되겠어. 일단 저기 룸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 이 정도 일로 법정에 올라가는 게 더 손해보는 일인 것 또한 알아두시죠. 제 직업이 검사거든요. 보라한테 아직 못 들으셨나 봐요. 네? 검사요? 아니, 방금 검사라고 했어요? 아니, 저번에 인사 왔을 때 나한테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직업이 강사라고 했지. 검사라고는 안 했는데. 너도 나한테 강사라고 했잖아.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 더는 안 물어봤는데. 강사가 아니라 검사였다고? 아니, 너는 나한테 어떻게 말을 전달해 준 거야? 네가 강사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들었잖아. 아이고, 검사 양반.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너무 날뛰었나 보네. 일단 다들 진정 좀 하고 조용히 정리하도록 하죠. 저도 피해를 봤으니 여기에서 서로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예비 며느리 친오빠가 검사였으면 아유, 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겠어요? 내기가 어떻게 됐나? 강사를 검사로 알아듣다니.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서 기가 많이 어두워졌나 보네. 그때 당신이라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제대로 알아들었을 텐데. 어찌됐든 제 아들과의 결혼은 물 건너간 거니 저희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아유, 살면서 검사를 내 두 눈으로 본 건 또 처음이네.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서로 잊기로 하죠. 저도 너무 흥분해서 잘못한 게 있으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분명 강사라고 내가 알아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기계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때 물어봤었잖아. 보라씨 오빠 직업이 뭐냐고. 내 귀로 들리긴 분명 강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마, 죄송해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잘못 들었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일은 너무 심했어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었잖아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일단 잘잘못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으니 CCTV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를 지켜주시죠.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는 저희 오빠가 검사라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빠는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가 문을 열기 직전 상황부터 보려 했는데 저희 가족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문 앞에 서서 넘어지는 연기를 수십 차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저희가 도착한 걸 보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저희 엄마와 부딪히면서 좀 전에 연습했던 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급하게 예비 시모를 부축해 주었고 그때부터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할 말을 잃어버려 CCTV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말까지 더듬더니 최근에 연기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잠깐 연기를 해본 거라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 횡설수설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저희 가족이 도리어 피해를 본 것 같다면서 핸드백으로 저희 엄마 머리를 내려친 것과 정신적으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오빠는 상습 자해 공갈을 저지른 범죄자들 같다면서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를 신고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오빠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찰서에서 해명하라고 경찰들에게 그 사람들을 넘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죄를 뒤집어 씌워 보상금을 받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은 가족 전체가 상습적인 자해 공갈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피해보상금을 500만 원이나 물어줬던 그 여자분도 같은 피해자였고, 이번 일이 밝혀지게 되면서 다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타인에게 받은 금액만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벌금형은 힘들 것 같고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해 공갈로 죄 없는 사람의 돈을 뜯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 말고도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도 같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셨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나 싶었는데 자해 공갈단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딸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참고 넘어갔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이혼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시댁 집안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 또한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이런 상황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셨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시모 뒤로 동선의 부부가 고개를 내밀며 밝은 웃음을 지으며 저희 집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남편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시댁 식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시모가 우두커니 서 있는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서 뭐하고 있는 거니? 씹을 거리라도 좀 내와봐라. 이쪽 동네는 차가 많이 막혀서 오는 데만도 한참 걸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좀 출출하네. 지금 속이 비어 있어서 과일만 빼곤 다 괜찮을 것 같다. 어머님이 아까부터 속 쓰리시다고 하셨거든요. 중간에 식당이라도 들리려 했는데 서둘러 일 처리해야 된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온 거예요. 웬만하면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것들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형님 집에 놀러 온 거니까 손님 맞죠? 이럴 때 저도 대접 한번 받아봐야죠. 그런데 지금 뭐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형님이 저녁 먹으려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먹는 것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식탁에 가서 앉을까요? 어머, 이게 뭐예요? 백숙이잖아. 어머님 오시는 줄 미리 알고 있으셨나 보다. 딱 저희 인원수에 맞춰서 닭도 3마리나 준비하셨네. 어머님, 빨리 와서 앉으세요. 그래? 너 우리 온다는 거 알고 있었냐? 네가 불편해할까봐 내 아들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었구나? 지금 못들 하시는 거죠?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남의 집에 들어와 다 헤집어 놓으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동서 당장 국자 안 내려나? 어디서 지금 남의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거야? 내 딸들과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걸 허락도 안 받고 먹겠다고? 요즘 동서가 계속해서 개념 없는 짓을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머님 믿고 설치다가 뼈도 못 추린다. 당신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남도 아닌데 너무 매몰차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자고. 내가 기분 좋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좋게 행동할 수가 있겠냐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대놓고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보이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동서는 인상 쓰고 있는 저를 보곤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동댕이 치며 거실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시모는 이런 분위기 속에 음식을 먹는 건 포기해야겠다며 왜 찾아왔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속이 끓고 있었네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조만간 너한테 상속재산으로 물려받게 될 땅을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묵혀도 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쪽 땅들이 개발지역에 묶여 있다더구나. 사돈어른은 그런 건 또 어떻게 알고 그 넓은 땅들을 가지고 계셨대? 10년만 더 젊으셨어도 분명 떼돈 버르셨을 거야. 그런데 어쩌겠어? 현실이 이런 걸. 일단 눈앞에 돈이 들어왔으니 그 땅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보유할 생각이라며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하니까 시애미가 봤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긴 하다. 처분하면 거의 10억 정도의 큰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 내 말이 맞지? 당신은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어머님한테 전달해 드렸구나. 아직 해결된 거 하나 없는데 당신 입방정 때문에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 대처해 주길 원하시는데요? 여기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동선의 가족을 데려온 거 보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드러나 볼게요. 이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하마. 아무래도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훨씬 경제 능력이 뛰어나잖아. 나는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막내 아들 손자들이 성공해서 잘 되면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사돈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받게 될 땅을 처분하게 되면 들어온 10억을 애들 유학비로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깔아놔야 미래가 밝은 법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야. 막내 아들 손자들이 잘 돼서 둘 다 의사가 되면 10억은 우습게 벌어들일 테고 너한테도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겠어? 무덤까지 따라가는 게 가족인데 우리가 너한테 10억 받았다고 입 싹 닫고 살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안의 남자들이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동선의 자식들한테 10억을 투자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미리 유학 보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딸들은요? 그냥 집에서 숟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말인가요? 동서는 돈 없어? 본인들이 벌어서 자식들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 너희 애들은 얼굴만 잘 가꿔두면 성인이 됐을 때 좋은 남자 물어올 수 있잖아. 여자는 무조건 미모와 몸매가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중졸만 돼도 데려갈 놈들 지천에 깔렸는데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동서내외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식들의 미래 좀 밝혀달라며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상태셨는데도
벌써부터 들어올 돈을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웠다는 게 황당할 뿐이었어요. 내 기분은 모른 채 남편도 옆에서 동생네 좀 도와주라고 같이 거들어주고 있는데 모두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은 사심이 가득해 보였고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들어올 재산을 갈취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몬은 제가 번 돈도 아니고 공짜로 들어온 걸 혼자서 다 먹으려 한다면서 되려 더 큰 목소리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저보고 돈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서방님은 1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5억씩 나눠서 받아도 된다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칫국부터 마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집 밖으로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몬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족만 신경 써야 한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길 원하셨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던 저는 현관문을 세차게 닫은 뒤 딴짓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저를 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한테 더 이상 함께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거야? 아까 우리 엄마가 하시는 얘기 못 들었어? 어떻게 당신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나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 누구 자식이 우선인지 몰라? 어떻게 동선의 자식들이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애들은 유학 안 보내도 된다는 거야? 동선애가 자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한테 손을 벌리려는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어? 어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돈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니만 눈앞에 돈이 보이니 눈이 휙 하고 뒤집혔나 봐? 내가 당신한테 아빠가 상속해 주실 땅에 대해 의논을 했던 건 앞으로의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얘기했던 것 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식구들한테 전부 다 떠벌려서는 서로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혼은 하기 싫다고? 그럼 애초부터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 말던가.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애들은 솔직히 충돌만 나와도 얼굴만 이쁘고 몸매만 좋으면 장땡 아니야. 남자들이 능력 좋은 여자 별로 안 좋아해. 무조건 외적인 모습만 따진다고. 나도 당신 겉모습 보고 좋아했지. 능력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남편과 더는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외적인 모습만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는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잘한 것들을 속썩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든 적은 없었는데 돈 앞에서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각방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자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죠. 이런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시몬은 돈 때문에 식구들과의 인연까지 끊으려 한다고 변한 건 시댁 식구들이 아닌 저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셨네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아빠는 결국 끝까지 버티시다가 대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에게 가족은 2딸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남남처럼 살고 있었는데 아빠의 장례를 치르던 날 그래도 남편이라고
해야 할 도리는 아는지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때만큼은 서로가 조심하며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처리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가식적인 모습은 온몸에서 소름을 돋게 했지만 아빠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당장이라도 내쫓아 버리고 싶은 거 화를 억누르며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양손을 잡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땅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시라고 조용히 말하는 순간 갑자기 영정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은 시모가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저희 아빠에게 갑자기 한탄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네요. 아이고, 사돈어른. 큰며느리 은옥이가 글쎄 사돈이 남기고 가신 땅을 혼자서 꿀꺽 하겠다네요. 처분하면 10억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걸로 손자들 유학비 보태달라고 하니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사돈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 가족들과 등진 채 제 아들과는 이혼을 하겠다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살아계실 때 그냥 처분하신 다음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시지. 괜히 저희 가족 분란만 만드셨네요. 저 괘씸한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아들 자식 둘이나 키워본 입장에서 훈육 좀 시키겠습니다. 저희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적당히 좀 하시죠.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너 사돈어른 장례식 망치고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찢어라. 어디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대들고 있어? 그냥 하라면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될 것을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 세우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애미가 얘기한 대로 진행하거라. 제가 정신 나갔다고 동선에 애들 유학 보냈는데 10억을 주겠어요?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언제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첫째도 딸 낳고 둘째도 딸 낳았다고 그동안 찬밥 신세에 명절날 온갖 잡일은 다 시켜놓고 아들 둘 낳은 동서랑 비교질 하면서 시댁에서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 못하게 하셔놓고 이제 와서 가족?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 1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나가주시죠. 얘 말하는 것 봐라. 네가 지금 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눈에 패는 게 없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 뜯기고 싶어? 그리고 나도 조의금 냈는데 당연히 육개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내 말 안 들려? 상 차려 달라니까. 당신들한테 줄 음식 없으니까 조의금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 아니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0억을 달라고 얘기하신 분께서 이걸 조의금이라고 주신 건가요? 시모의 이름이 적힌 부의금 봉투를 꺼내들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0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선 내외의 조의금 봉투에는 3,000원이 들어가 있었네요. 저희 아빠의 장례식에 무슨 생각으로 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떨어지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10억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심보가 정말 사악하게만 느껴졌네요. 결국 육개장 한 그릇 줄 마음도 없다며 조이금 봉투를 던져버리자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결국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1,000원 한 장 넣었는데 육개장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거냐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퍼부으셨고 주변 사람들이 겨우 말려서 시모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모든 일이 풀어지지 않자 화를 삭히지 못한 채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아빠의 지인분들께서 시댁 식구들 전부를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빠의 장례를 끝내고 너덜거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 주었고 도장을 찍으라는 말에 불안한 표정을 보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 전혀 인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작정 무릎부터 꿇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평생 입 닫고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고 있잖아.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랬어? 몇 달 전부터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그 난리를 쳤는데 당신 뭐하고 있었어? 남일인 것 마냥 접시에 올려져 있는 전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었잖아. 그 와중에 전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디? 그건 내가 장인어른 장례식 도와드리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잖아. 그래서 약간 현기증이 나더라고. 당연히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게 맞지만 장인어른 지인분들께서 말려주셨잖아. 나는 그 틈에 배 좀 채우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래야 또 일을 하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남들이 우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집안이 아주 개차반 집안이란다. 아빠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당신은 전혀 모르지? 그 상태에서 전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닌 시모와 나를 뜯어 말렸어야 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왜 이 집구석에서 참고 살았는데 애들만 아니었어도 나는 당신이랑 벌써 이혼했다고. 빨리 도장 찍어.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더 이상 이 집안과의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던지 전부 다 집으로 불러들였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로 시모가 장례식장에서의 분이 안 풀렸는지 막말을 퍼부으면서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돈 앞에서 위아래도 없냐며 욕설을 퍼부으는 순간 저는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고 당황한 시모는 자기 아들 뺨에 손을 댔다며 저에게 또 한 번 손을 대셨네요. 시모가 제 얼굴에 한 번 손을 대면 저는 남편의 얼굴에 2번 손을 댔습니다. 결국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서내외까지 합세하며 시모를 거들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남남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눈앞에 10억이 멀어지자 시모는 배가 아팠는지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고 그 모습을 끝으로 2번 다시 시댁 집안과는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뒤로 딸들과 함께 살아가며 전보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누릴 수 있었고 남편은 자기 자식들 얼굴은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었어요. 애들도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가 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다른 여자 만나 새 출발하라고 서둘러 또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고 있었네요.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으니 자식들이 짐처럼 느껴졌을 테고 만나고 있는 여자와 시모의 입김에 자식들과의 인연까지 끊어버린 남편은 더 이상 애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니 좀 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가 있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가정의 목표는 뚜렷해졌고 애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네요.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원하는 인생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었고 두 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정말 질기다고 원치 않는 장소에서 몇십 년 만에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애들 얼굴 보려고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부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반대편에서 제 딸들이 저를 부르며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과 두 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두 딸들에게 쩔뚝거리며 천천히 걸어가자 저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애들한테 다가가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애들이 변한 모습 보니까 또 뜯어먹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미안하게 됐네. 그때는 철이 없었나 봐. 당신이랑 함께 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겠어? 너희들 보기 좋아졌구나.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다. 일하다가 무릎이 다쳤거든. 너희 할머니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 치매가 왔거든. 당신 내가 한참 찾은 거 몰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는 사람들이야? 이런 건 당신이 해야지. 어머님 휠체어 끄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생활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닌데? 애들만 아니었어도 당장 이혼이었다고. 나도 애들 두고 갈 데도 없으니 그냥 붙어 사는 거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오늘 내가 어머님 대소변 갈아준 게 몇 번인 줄 알아?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어서 돌아가자고. 어머님 많이 힘드시겠다. 그놈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 뭘 들어와? 그놈 때문에 쌓인 빚이 얼만데?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낫다는 거 몰라? 당신한테 딸들 있잖아. 빨리 찾아서 돈 좀 달라고 해봐. 애비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일해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야? 어머님, 지금 여기서 큰 걸 보시면 어떡해요?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동선에는 치매 어머님 돌봐주지 않겠다고 잠적해서 나타나지도 않잖아.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이게 뭐야? 어머님 지금 소변까지 보시잖아. 나는 차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와. 그리고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두 딸은 의사가 된 자신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남편의 두 번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해서 집안까지 말아먹은 것 같았습니다. 두 딸은 서둘러 화장실로 가려는 남편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몸이 불편한 곳이 있으면 의사로서 도와준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배우자가 혹시라도 볼까봐 명함을 받지 않고 혼비백산하듯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네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던 시모는 치매가 심하게 왔는지 저와 두 딸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날 이후 남편은 딸들이 다니는 병원에 두 번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병원으로 옮긴 듯 보이네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과 시모가 무너진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됐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네요. 의사가 된 두 딸에게 언젠가는 접근할까봐 걱정은 되지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평생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